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역분쟁 보감의 저자 김범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PPT 파일은 종전의 것과 좀 다르죠? 오늘은 제가 제목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무역 실무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빈도수가 높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테마 10개를 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OX 형태의 답을 맞춰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답을 맞추시는 거 이외에 이 분야들에 대해서 저자가 왜 물었을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보시죠. 중재 합의의 요건은 중재 국가 및 준거법 지정의 두 가지이다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을 정하면은 그래 상사중재원 그리고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정하면은 제가 드린 질문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는 중재기관을 여러 개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중재국가 중국, 준거법 중국법 이렇게 정해놓으면 뭔가 좀 불완전하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중재기관에서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중재국 하면은 곧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재국가라고만 적어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중재국가 중국, 중재기관 중국의 국경에 있는 상사중재원, 준거법 중국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는 중재합의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답이라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계약서와 그 효력이 동일하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만으로 무역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거래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크레임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계약서의 존재가 필요 없었던 케이스죠. 하지만 A가 B에게 보낸 물건을 B가 바빠서 한 8개월 후에 제품을 확인해 봤다고 가정하시죠. 8개월 후에 제품을 열어봤더니 글쎄 기계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B는 A에게 즉시 크레임을 제기하겠죠. A, 내가 당신의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바꿔줘라고 얘기했더니 A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B, 당신 그 제품을 무려 8개월 만에 열어봤다. 너무 늦게 열어봤었고 당신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믿을 수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는 A에게 난 제품을 열어보지 않았고 8개월이 지났지만 난 바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A와 B 사이에 만약에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클레임 제기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B가 3개월을 경과하고 8개월 만에 열어본 과정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B는 A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리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런 식의 판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아무런 하자 없이 계약이 무역 거래가 종료되고 A와 B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하면은 프로포마 인보이스만으로 무역 거래를 진행하였지만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임, 기타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여부, 계약의 이행 가능 여부 등의 다툼이 생겼으면은 그 다툼은 A와 B 사이에 체결한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만으로 무역 거래를 진행하였으면 클레임이나 분쟁 관련된 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그 효력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정답은 X입니다. 그럼 3번 보시면은요. 과부족 용인 약관은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과부족 용인 약관은 무역 실무에서 두 가지 사례로 등장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과부족 용인 약관이 없는 경우라도 5%까지는 인정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저 과부족 용인 약관 5% 인정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입자가 받은 물건의 볼륨을
확인하여 봤더니 처음에 계약한 내용과 달리 5%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A와 B 사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과부족 용인 약관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A가 B에게 물건을 수출하였고 B가 물건을 인수하고 확인하여 보았더니 중량의 10%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과부족 용인약관 10%의 의미입니다. 수입자에게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화물의 성격상 운송 중에 자연적으로 일부분이 소멸한다, 증발한다, 유실된다, 산일된다, 이런 특성을 가진 화물이라고 하면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는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을 더 실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부족 용인약관은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대표이사 인장에 스캔 파일 이미지 첨부는 서명한 것과 효과가 같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O이죠. A하고 B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A와 B가 만나서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의 대표이사 갑이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른 일을 보기 위하여 출장을 가면서 자신의 대표이사 인장을 들고 갔다고 가정하시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A사의 다른 직원, 뭐 을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A의 대표이사 갑을 대리하여 갑 이름을 쓰고 계약서에 갑 이름을 쓰고 대표이사 갑의 인장을 평상시에 스캔 파일 받아둔 이미지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장, 진짜 도장을 찍고 교환하는 그런 형식적인 시대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원체 온라인, 전자서명, 그리고 인터넷, 이메일, 그리고 PDF, JPG 등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그런 수단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간인하고 그리고 공증하고 서명하고 교환하는 그렇게 멋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표이사 인장을 평상시에 PDF나 JPG 파일로 작성해 놓으시고 나중에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좋은데 PDF 파일은 잘 읽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복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JPG 파일이 더 좋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5번 보시죠. 인쇄한 부동 문자와 당사자가 수기한 문자 효력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인쇄한 부동 문자, 프린트에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으로 복사되는 그런 계약서 하고요. 그 계약서 일부분의 조항의 밑줄을 두 줄을 긋고 그걸 지운 다음에 그 위에 다른 문장을 덧붙였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런 경우 당연히 당사자가 수기한 문자 효력이 앞서겠죠. 정답은 5입니다. 6번 보시면은요. 계약 내용의 목적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사는 A, 한국의 기업 A가 중국의 기업 B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교환하고 서명하고 도장도 찍고 그리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계약서를 자세히 보았더니 오탈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의미로 적었지? 라고 혼돈스러울 만한 문장이 있었다고 가정하시죠. 자,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계약서 조항 일부의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이중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얼핏 보면은 무효로 해석될 것 같은 그런 문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렵게 체결한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교환하고 계약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계약서를 누가 보아도 명백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쌍방의 실수로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 계약을 부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이 유효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유효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7번 보시면은 이메일 해킹에 의한 송금의 피해 책임은 송금자가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A가 수출 기업입니다. A가 수출자, B가 수입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커 C가 등장을 했습니다. 해커 C가 A와 B 사이에 이메일 교신 내용을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얼마 남아 있구나, 잔금 남은 금액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커 C는 수출자 A 기업의 업무 담당자로 가정하여 B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B, 당신들 결제가 다음 달 10일인데 내가 요새 좀 돈이 급해. 돈을 좀 일찍 보내주면 얼마 할인해 줄게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B는 그렇지 않아도 결제하려고 대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커 C의 말에 속아 A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메일 해킹에 의한 송금의 피해 책임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로 이메일 해킹의 송금 피해 주체를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B가 수입자가 해커로부터 A 수출자를 가장한 말을 들었고, 그리고 이거 내일 아침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차가 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4시간 남짓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메일을 받고 내일 아침에 그 업체에게 전화로 수출자, 내가 너희 기업 담당자라고 말한 사람한테 너희 업체 은행 계좌가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니? 라고 물어봤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이메일 해킹에 의한 송금의 피해 책임은 송금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가다 수입 기업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수출자 기업의 컴퓨터 해킹당한 거다. 나는 해킹당하지 않았다. 만약에 해킹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14시간 후에 수출자 기업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계좌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성실에 따라 이행한다라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수입자는 자신의 대금 지급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송금자 부담이 맞습니다. 8번 보시면은요, 계약서 파일과 별도로 존재하는 메일 내용은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틀렸죠. 자, 이번에 우리는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A가 수출자입니다. B가 수입자입니다. A와 B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는 납기가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자 기업의 생산 공장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 A는 B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B, 납기가 4월 30일인데 우리 공장에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했어. 그래서 조업 며칠 못할 것 같아. 좀 이해해줘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B가 이메일을 받고 회신하였습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5월 30일까지 기다릴게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A와 B 사이의 당초 계약서에 납기는 4월 30일이지만 A와 B가 교환한 이메일 내용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죠. 납기가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정식의 계약서와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메일 내용을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납기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은 X입니다. 9번 보시면은요. 계약서상의 분쟁 해결 조항이 있으면 항상 나에게 유리하다. 틀렸죠. 제가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A기업은 한국입니다. B기업은 중국입니다. A기업의 대표자나 해외 영업 담당자는 중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B기업은 A기업의 담당자가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A를 속였습니다. A, 이번에 계약서 중국어로 작성되었는데 당신 괜찮지? 합의하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A는 그래 뭐 특별히 날 속일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받은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하였더니 B는 일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다 소진한 A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A는 이제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법적 분쟁 해결 수단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가 듣기로 B가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은 중재다라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은 중재, 중재기관은 한국, 중재법은 한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A는 자신에게 손해보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 말 맞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은 전혀 읽지도 못하는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하였습니다. A가 이제 클레임의 자치적인 해결이 실패로 돌아가고 분쟁 해결 수단의 법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신청하려고 보았더니 글쎄 알고 봤더니 자신이 받은 계약서에는 법적 분쟁 해결 수단이 소송, 법원은 중국, 준거법은 중국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국어로 분쟁 해결 조항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죠. 정말 아주 가끔 생기는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나라 언어로 된 계약서를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계약서 어느 문구 중에 어떤 부분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도저히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분쟁 해결 조항이 있으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다. X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10번 보시겠습니다.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선적 준비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틀리죠? 이번에 우린 코비드-19 덕분에 죄송합니다. 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스크 무역 사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A가 수출자입니다. A가 수출자. B가 수입자입니다. A가 B에게 마스크 셀링 오파를 보냈습니다. 셀링 오파를 보냈습니다. B는 마스크가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B는 A와의 사이에 정식의 계약서를 체결할 시간도 없이 바로 대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번의 문제하고는 제가 약간 다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정식의 계약서는 없었지만 B는 A에게 즉시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가 변심하였습니다. 마스크를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바이어 C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A가 B에게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B, 내가 너한테 마스크 보내려고 했었는데 못하겠어. 돈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항의한 거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이미 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랬더니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계약서 쓴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의 말이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B는 A와 정식의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대금 송금이라는 중요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적 표현으로는 의사 실현에 의한